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고 그다음에 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적십자사 뭐 이런 데 가서 헌혈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그 귀한 피를 공짜로 받게 돼요. 우리한테 피값 주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저 피값 받는데요. 영화 티켓 받고 빵도 주고 우유도 주던데요. 설마 그게 피값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더 비쌀 거예요. 그 귀한 피를 공짜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값을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내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냅니다. 그 보내는 돈을 헌혈 환급 예치금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장관은 이 돈으로 인마이 포켓하면 큰일 나겠지. 이 돈 갖고 저축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헌혈 환급 적립금이라고 표현해요. 이 돈 갖고 뭐 하는데요? 우리한테 영화 티켓도 주고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이 돈 갖고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 우리가 헌혈하고 나면 헌혈증 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헌혈증을 갖고 있다가 내 친구가 뭐 교통사고가 나서 헌혈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혈액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헌혈증을 제가 줘요. 그럼 그 헌혈증 갖고 아무 의료기관에 가서 헌혈증을 딱 내주잖아요. 그럼 피를 공짜로 받는단 말이야. 물론 무한정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거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기관에 가서 헌혈증을 주고 그다음에 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귀한 피를 의료기관은 공짜로 주잖아요. 물론 뭐 주사기값은 받긴 하지만 순수한 피값은 안 받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의료기관은 손해잖아. 그래서 그 의료기관이 장관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피를 얼마 정도 줬다. 이렇게 하면 그 장관은 적립금에서 그 돈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구분하실 거는 헌혈 환급 예치금이라는 단어 그리고 헌혈 환급 적립금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헌혈을 하기 전에 그 경험 있으실 거예요. 헌혈을 했었던 경험. 헌혈을 하기 전에 뭐 혈압도 체크하고 몸무게도 적으라고 하고 이것저것 또 뭐 피도 뽑아서 무슨 검사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헌혈하기 전에 건강 진단 하는 게 뭐를 건강 진단하는데 요게 이제 쭉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좀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후에 하는 혈액 선별 검사도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전하고 후에 있는 내용을 믹스시켜 놓겠지. 그래서 다음 중 헌혈하기 전에 하는 건강 진단 내용으로 옳은 건 뭐냐, 또는 옳지 못한 건 뭐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에는 체열 부작용이 있고 수열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느낌에 체열 부작용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수열 부작용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당연히 수열 부작용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열 부작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수열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뭐 어떤 보상도 해줄 겁니다. 그 내용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헌혈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몸무게는 몇 킬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법을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책은 113쪽입니다. 자, 정의 부분 볼게요. 자, 혈액이란 인체에서 체열한, 동물에서 체열한 게 아니고 인체에서 체열한 혈액을 인체에서 체열한 혈구 혈장을 우리는 혈액이라고 하는 거다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혈액 관련 그냥 넘어갈 거고요. 헌혈자 부적격 혈액. 6번을 잠깐 보실래요? 6번에 보시면 체열 금지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 확인해 볼 거예요. 몸무게는 몇 킬로, 그 다음에 혈압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체열 금지 대상자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체열 부작용이 있고 수열 부작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열 부작용이 좀 중요하다라고 표현했고, 이 7번에 있어요. 특정 수열 부작용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령이니까 시행 규칙을 보라는 거고, 자,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요게 특정 수열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가 사망입니다. 사망. 그 다음에 장애. 자, 세 번째는 2번 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외래 치료 아닙니다. 2번 치료를 요하는 부작용이고, 그다음 네 번째는 바이러스, 제발 박테리아 아니에요.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5번이 제일 많이 헷갈려요. 5번은 의료기관의 장이 그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부작용이야. 근데 이게 슬쩍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부작용하면 그게 다 맞는 것처럼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헷갈릴 거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외래 치료가 아니라 입원 치료, 그리고 박테리아가 아니라
바이러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부작용,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혈액제제는 그렇고, 자, 9번을 볼게요. 자, 9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수혈 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혈액원이 장관에게 보내는 금액이야. 헌혈 환급 예치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돈 갖고 장관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금한다 그랬죠? 그 돈을 헌혈 환급 적립금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것도 이미 다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조를 보시면 혈액 매매 행위의 금지예요. 그러니까 피는 돈 주고 사거나 팔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약속해서도 안 되고요. 이거를 연계시켜줘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긴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도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보시면 그런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를 교사, 방조, 알선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누구든지 그런 위반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 또 거기에 또 체혈을 해주거나 수혈을 해서도 아니 된다.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돈 주고 사거나 파는 그런 행위, 그리고 이거를 알면서도 체혈하거나 수혈하거나 몽땅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조의 3은 넘어갈 거고, 4조의 5를 보세요. 여기 또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법에 기본계획이 있다라고 했고, 누가 짠다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기본계획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6조, 요거 조금 나오던데, 혈액관리 업무를 하는 곳 어디냐 이거죠. 혈액관리 업무를 하는 곳은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걸 할 거예요. 대한적십자사. 그렇죠? 맨날 헌혈하면 대한적십자사 요것만 생각하는데 아니, 의료기관도 이 혈액관리 업무를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혈액제제 제조업자. 야, 근데 세 개를 딸랑 요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 업무 중에 체혈을 할 수 없다야. 그러면 요 세 개 중에서 체혈을 할 수 없는 것은 어디야? 여기죠. 혈액제제 제조업자요. 여기서는 체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 시험때 좀 자주 나옵니다. 자, 체혈을 할 수 없는 곳은 어디냐? 혈액제제 제조업자. 이 자리에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헌혈하기 전에 하는 건강진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체혈하기 전에, 그다음에 체혈하고 나서 하는 선별 검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체혈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혈 전에 헌혈자에 대해서 신원 확인 및 건강 진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 신원 확인은 뭘로 하는데요? 그게 시행규칙으로 갑니다. 시행규칙 가시면 체혈하기 전에 사진이 붙어 있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를 갖고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저 주민등록증 안 갖고 왔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확인했다고 치고 뽑아줄게. 이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꼭 반드시 확인을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체혈을 하고 나서 하는 건강진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동그라미 2번 밑에 1번부터 7번까지 요걸 어떻게 해서든지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냥 하여튼 보긴 할게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체혈 금지 대상자 여부의 조회. 이 사람이 혹시 체혈 금지 대상자인가 아닌가 이걸 이제 조회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혈압. 그다음에 체온 및 맥박, 체중 측정. 그다음에 혈색소 검사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에 따른 빈혈 검사 하고 있습니다. 빈혈 검사 이것도 제가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다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혈소판 검사, 그러니까 혈액 비중 검사, 혈소판, 적혈구 용적률 검사, 마지막이 혈소판이네. 이 혈소판 검사, 요게 이제 혈색소고, 그겁니다. 그래서 해답 부분에 보시면 다 있을 건데, 요거 진짜 외우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체혈하기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체혈하고 나서 하는 검사가 뭔데? 요거 조금만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19쪽을 찾아가시면 돼요. 119쪽에 보시면 자, 거기에 시행규칙 별표 1이 있을 겁니다. 요거 조금만 먼저 볼게요. 자, 요겁니다. 이거는 체열하고 나서 하는 혈액선별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B형 간염 검사. B형입니다. C형이고, 그 다음에 이게 HIV 바이러스. 그죠? 그리고 사람 T세포 림프 친화성 바이러스 검사. HTLV 검사.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매독입니다. 네, 간 기능 검사. 네, 아시면 되고, 당연히 외우셔야 돼. 이거 보세요. 별표 3개죠. 무조건 외우셔야 돼. 자, 그런데 B형 간염 검사는 2개 검사를 하네. B형 간염 표면 항원. 그 다음에 HBV 핵산 증폭 검사. 근데 여기 시험 문제 HAV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HBV야. 그러니까 B형 간염 검사고. 그다음에 C형 간염 검사는 HCV 항체, HCV 핵산 증폭 검사. 네, 죄송하지만 이거 다 시험 문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HIV 바이러스는 HIV 바이러스 항체 검사, HIV 바이러스 핵산 증폭 검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HTLV 1, 2 항체 검사 하는 거고요. 매도, 그다음에 간 기능 검사는 ALT 검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것만 외우면 되나요? 죄송하지만 부적격 기준도 알고 계셔야 돼. 근데 다 양성이네요. 양성인데 하나만 숫자가 있어. 뭐만 숫자가 있어요? ALT 검사만요. 101IU예요. 101IU. 아, 그러면 다 양성이고 나머지 하나만 101 요것만 외우면 되겠구나. 그렇죠? 요거는 체열하고 나서 하는 선별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좀만 나중에 좀 할게요. 일단 앞으로 가겠습니다. 책은 다시 115쪽으로 가세요. 115쪽. 그래서 7쪽, 요거 조금만 더 할까 합니다. 7쪽. 아까 체열하기 전에 하는 7가지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 검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자, 5번. 이것도 한번 그냥 보긴 합시다. 5번은 뭐냐면, 분명히 체열하기 전에 검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게 동그라미 5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를 하긴 하는데, 아까 제가 조회한다 했죠. 이 사람은 부적격. 혈액 부적격자인지 아닌지, 근데 그걸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요 3번째, 요 3가지.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해서 체열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나중에 받으려고, 내 피 받으려고 지금 헌혈하는 거야. 체열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피를 다시 받는 거죠. 요게 누가 많이 하냐면 운동선수들이 좀 많이 한다면서요. 선수들이 몸 상태가 좋을 때 체열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막 연습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 연습을 한다는 거는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처음에 몸 좋았을 때 그 체열한 거를 그때 피를 받는다면서요. 이럴 때는 굳이 이런 조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전산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도 역시 조회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긴급하게 수혈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태로워. 이랬을 때도 역시 조회하지 않고 바로 그냥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2번도 보겠습니다. 혈액원은 감염병 환자, 또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부터 체열을 해서는 안 된다. 뭐 당연하겠구나.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신원을 확인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왔어요. 아니면 신원을 확인해서 뭐 하게요? 이러면서 불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일단 어떻게 하느냐?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으로부터는 체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요새는 체열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막 잡으러 다녔거든요. 체열하라고 헌혈하라고 우리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꼭 신원 확인하고 건강검사하고 건강진단 다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아까 말하는 것처럼 건강진단의 그 수준을 넘어가야지 헌혈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미달이면 체열을 해주지 않는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열 금지 대상자의 관리입니다. 체열 금지 대상자 관리는 체열 금지 대상자의 명부를 작성 관리할 수 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항상 주어 쪽에 좀 신경을 써라 라고 표현했고, 그다음에 2번 이러한 체열 금지 대상자로부터 체열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다 느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볼게요. 시행규칙 12조입니다. 요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본인이 이제 헌혈하러 가셨을 거예요. 헌혈하러 가셨을 때 거기 혹시 의사 있었었나요? 없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잠시 화장실 갔을 겁니다. 자, 보세요. 법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시행규칙에 보시면 체열 업무예요. 체열 업무. 자, 의사 또는 간호사는 체열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아까 제가 건강진단 항목 모두 7개라고 말씀드렸고, 자, 장관이 고시하는 헌혈 기록카드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나번 보세요. 체열은 체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행해야 된다. 반드시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시 화장실에 갔을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1인 1의 체열량입니다. 체열량 이거 좀 외워주시는 게 좋고, 근데 시험 문제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외우라라는 말은 못 하겠는데, 그래도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려버리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좀 이거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자, 1인 1의 체열량은 다음 한도의 11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야. 예를 들어서 전열이면 400이거든요. 그럼 400이 110%니까 440이지.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성분이면 500입니다. 그리고 두종 성분 이상의 다종 성분이면 600입니다. 아, 400, 500, 600이네. 외우긴 좀 쉽네. 일단 전열 400, 성분 500, 다종 성분이면 600. 예,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보관 온도가 나옵니다. 보관. 자, 보시면 마번을 볼게. 나번도 봅시다. 항응고제가 포함된 혈액백, 성분 체열 키트를 사용해서 무균적으로 체열을 해야 된다라고 되는 거고, 이렇게 체열을 했어. 그러면 다음 방법에 따라 관리를 하는데, 전열이면 1도에서 10도입니다. 전열이면 1도에서 10도. 근데 혈소판이면 조금 높아요. 20에서 24도입니다. 20에서 24도. 그리고 혈장 성분이면 6도입니다. 6도. 아, 외워야 되는데. 자, 전열이면 1도에서 10도입니다. 혈소판이면 20도에서 24도. 그리고 혈장 성분이면 6도 이하. 예, 그렇게 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 아까 체열량도 기억해 주셔야 돼. 400, 500, 600. 그리고 보관 온도도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특히 요거. 그러니까, 그거 상처선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체열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혈액 선별 검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선별 검사를 했더니, 여기 HIV 바이러스가 나타난 거야. 그럼 이 혈액은 사람한테 이게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럼 이건 폐기 처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폐기 처분할 때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요. 귀한 피잖아요. 그럼 이거를 헌혈, 폐기 처분하지 않고 뭔가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게 있을 겁니다. 예, 그거 좀 볼 겁니다. 일단 8조를 보시면 그 8조의 동그라미 2번을 볼게요. 자, 혈액원은 혈액 관리 업무를 하는 자는 그 검사 결과 부적격 혈액을 발견했어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폐기 처분하고, 기본이 폐기 처분해야 돼.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 폐기 처분하고 뒤늦게 장관한테 보고를 하는구나. 그런데 다만 부적격 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야. 결국 무조건 폐기 처분하지는 않고 웬만하면 이렇게 재활용한다는 거죠. 그럼 재활용하는 게 또 아까 대통령령이니까 시행령을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시행령 6조입니다. 부적격 혈액의 폐기 처분 예외야. 그중에 이 첫 번째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아까 뭐 있었어요? 예방접종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건 굳이 폐기 처분 안 한다는 거고, 그냥 의학연구,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세 번째는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그래서 이 세 케이스는 폐기 처분의 예외인데,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럼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조로 넘어갈게요. 특정 수혈 부작용이요. 아까 특정 수혈 부작용에 제일 무서운 게 아까 사망이었고, 장애였고, 그냥 입원 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기억하시죠? 바이러스 기억하실 거고, 의료기관의 장. 하여튼, 요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특정 수혈 부작용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그 사실을 누구에게 신고하냐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돼요. 기억합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시군구청장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행 규칙이 있을 거예요. 특정 수혈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소장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돼.
보건소장을 거쳐서구나. 결국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보건소장이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사망의 경우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일 이내고 사망이면 지체 없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네,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3번, 여기도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15 이내에 신고하는 거고, 근데 법에는 시도지사지만, 이게 규칙으로 가면, 예, 보건소장을 통해서, 예, 시도지사한테 간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사망은 지체 없이,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 뭘 주는데, 뭔가 보상을 주겠죠. 이제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10조의 2인 거고요. 요게 자,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기억해 주셔야 돼. 자, 보시면 혈액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 근데 자, 우리는 뭐를 볼 거냐면 동그라미 4번을 볼 거예요.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자,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 이걸 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진료비. 그다음에 장애인이 됐다면 장애인이 돼서 일시보상금. 사망했다면 예, 일시보상금 플러스 장제비. 그다음에 일실소득, 하루 실소득. 예, 요거를 보상해 주는데, 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다만, 혈액의 공급 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어. 그러면 6호에 뭐만, 예, 6호가 뒤로 가면 있을 거예요. 잠깐만 볼게요. 위자료요. 그러니까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혈액원이 잠시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 뭐 안타깝군요. 전 잘못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해줘요가 아니라, 예, 뭐만 줄 수 있어?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아까 이제 혈액 체열 부작용 말고 수혈 부작용입니다. 특정 수혈 부작용이 발생이 됐어. 그러면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제 신고를 하는 거고, 그럼 시도지사는 장관에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장관은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뭘 해주냐면, 첫 번째가 뭐였었죠? 진료비. 진료받았을 거 아니에요. 진료비. 두 번째, 장애인이 됐다면 일시보상금, 사망했다면 일시보상금 플러스 장제비, 그다음에 일실소득,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위자료. 근데 이 중에서 혈액원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위자료는 준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요것도 하나 좀 볼게요.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1번 잠깐 보실래요? 1번에 보시면 자, 혈액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라고 했는데 제가 1번, 2번을 안 읽었어요. 1번 보시면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체열부작용 이럴 때 이제 보상을 해준다는 거고, 두 번째는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 수혈 부작용이야. 그건 결국 뭐야? 간접적인 것은 안 해주는구나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 그거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간접적인 원인은 보상을 안 해주는구나 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하여튼 10조의 2는 시험 문제가 제법 자주 나옵니다.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14조 한번 볼까요? 자, 14조는 헌혈 증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 헌혈하고 나면 증서 하나 준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보세요.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는 헌혈증을 그 헌혈자에게 발급해야 된다. 자, 헌혈증을 누가 준다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야. 혈액원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경우 헌혈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것이 확인된다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이 헌혈증 갖고 뭐 하는데? 시행규칙 16조를 볼게요. 헌혈 증서에 의한 무상수혈. 아까 무료로 공짜로 피를 준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얼만큼 주는데요? 이제 그거 볼 겁니다.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 제재량은 헌혈 1회당 혈액 제재 1단위로 한다라고 돼. 1단입니다. 1단위. 예. 1단위는 그냥 무료로 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헌혈증 하나에 따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었을 거예요. 내가 헌혈증을 갖고 있는데 내 친구가 사고가 났어. 근데 이 친구가 헌혈을 받아야 된대. 그 수혈을 받아야 된대. 그러면 제가 이 헌혈증을 주면 이것도
이 친구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동그라미 3번에 있어요. 헌혈자 또는 헌혈대의 헌혈 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 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1단위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헌혈환급 예치금, 헌혈환급 적립금 이미 다 설명드렸을 거예요. 혈액원이 헌혈 때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 그 돈을 장관에게 보내야 돼. 헌혈환급 예치금이죠. 그러면 자, 동그라미 2번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헌혈환급 예치금으로 뭐를 조성한다고요? 헌혈환급 적립금을 조성 관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돈 갖고 뭐에 쓰는데요? 그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수혈 비용의 보상, 헌혈의 장려, 혈액 관리에 관련된 연구,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요 돈을 쓰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부적격 혈액. 이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두 번째 내용을 봤는데 첫 번째 것도 마저 볼게요. 자, 부적격 혈액의 법인데 부적격 혈액 첫 번째가 체열 과정에서 응고 오염된 혈액 제제. 그러니까 응고되거나 오염됐으면 당연히 부적격 혈액. 그리고 두 번째 혈액 선별 검사에서 부적격 기준 양성이고 맨 마지막 숫자 101 IU 이상이면 이거는 모두 부적격이다. 예, 아실 거고. 자, 부적격 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체열 금지 대상자 기준 중에 감염병 요인, 약물 요인, 선별 검사 결과 부적격 요인에 해당되는 자로부터 체열된 혈액 당연히 부적격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심한 혼탁을 보이거나 변색 용혈된 혈액 이것도 당연히 부적격이고 혈액 용기가 밀봉 또는 혈액 용기의 밀봉 표지가 파손됐어. 당연히 부적격 아니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보존 기간이 경과됐어. 그럼 당연히 부적격이겠죠. 그래서 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 말고는 다 상식선에서 맞아 이건 부적격이야 라고 알게 돼요. 그 결론은 뭐예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항목을 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B형 간염, 그다음에 C형 간염, A형 간염은 없었습니다. 그쵸? 네, 그거 항목을 외우시고 부적격 기준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체열 금지 대상자가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체열 금지 대상자는 그 공통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 기준도 있는데 개별 기준은 너무 양이 많아서 그냥 포기해 버릴 거고요. 공통 기준만이라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공통 기준도 정말 장난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공통 기준에 1번 건강진단 관련 요인이 있고 2번 질병 관련 요인도 있고요. 좀만 더 내려가시면 약물 예방접종 관련 요인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만 더 내려가시면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이 있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 그냥 슬쩍 넘어가는데 하여튼 보기는 할게요. 자, 공통기준 이런 경우는 이제 공통기준 같은 거는 이제 그 수치가 있는데 남자가 50kg 미만, 여자는 45. 환상적인 몸무게, 되게 부러운 몸무게, 그죠? 45kg 미만이면 우리 체열 금지 대상자. 자, 체온입니다. 체온이 이게 좀 잘못 나왔어. 요거 정답이 97.5가 어딨어? 37.5죠. 이게 이렇게 고치라고 얘기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네요. 37.5도입니다. 37.5도. 그다음에 수축기 혈압 90 미만, 180 이상. 그다음에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입니다. 이완기 혈압은 미만은 없습니다. 미만은 왜냐면 혈압이 낮은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그 임상했을 때 어떤 분이셨는데 나이가 한 60대였거든요. 근데 혈압을 측정했는데 혈압이 이완기 혈압이 20에 딱 울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측정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제 혈압이 좀 낮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완기 혈압이 되게 낮아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미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완기 혈압은 미만이 있습니다. 100 이상이면. 그 다음에 맥박 같은 경우가 이제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경우. 이걸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 힘들죠. 그쵸? 하여튼 외우시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강력하게 외우셔야 돼. 이런 말은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감염병 많습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또 HIV 바이러스에 걸렸어.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말라리아 병역자입니다. 말라리아 병역자로 치료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역시 체열 금지 대상자. 근데 예전에 한번 포천인가요? 거기서 말라리아가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체열을 안 해줬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말라리아는 3년이 경과돼야지 그때는 치료를 해준다라고 보는 거고요. 매독 같은 경우는 1년입니다.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질병으로 보시면 다열, 인후통, 이것도 3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치료를 안 해주는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성병 환자, 알코올 중독자 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것도 한 번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볼만한 게 나번에 보시면 예방접종이 있는데요. 예방접종. 거기 보시면 풍진, 수두 예방접종, BCG 접종을 받은 날부터 4주가 경과되지 않으면, 이 풍진, 수두, BCG는 모두 뭐예요? 생균이지, 생균. 그러니까 생균, 살아있는 균을 맞으면 얘가 4주 동안 내 몸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결국 그 피 안에 생균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누가 받으면 그 병이 아예 걸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4주가 경과되지 아니하면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임신 중인 자 당연히 치료 금지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해. 어떻게 내 자식인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혈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과거 각막 이식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근데 각막 이식을 받았다면 체열을 하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혈액이 부족하게 되잖아. 그럼 각막이 들뜬다면서요. 이식받은 각막이 들뜬다면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예 체열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혈액관리법 끝났습니다. 혈액관리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체열하기 전에 하는 건강진단, 체열하고 나서 하는 선별검사 2개 구분하자라고 표현했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예요? 체열부작용이 아니라 수혈부작용. 수혈부작용의 종족 기억해 주시고, 수혈부작용이 발생했을 땐 시도지사에 신고한다는 거. 그러면 시도지사는 장관에게 얘기할 거고, 장관은 어떤 보상을 해줄 거다. 근데 보상을 해주는 것 중에서도 혈액원이 잘못이 없어. 그러면 위자료만이라도 챙겨준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별검사 항목 모두 6개였었던 걸 기억하실 거고, 그 부적격 기준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 중에서 다 양성인데 ALT 검사만 101 IU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혈액관리법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